걷기가 내 생명을 구했다. 나는 한동안 걸을 수 없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인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도시와 자연 속을 혼자의 힘으로 걸어가면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걷기.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명상하고 발견하고 나누고 그리고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의미한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길을 걷고 싶다. 내 몸과 마음을 열어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르막의 힘겨움과 내리막의 수월함, 걷기가 주는 모든 것들을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하나 체험하고 싶다. 아주 간단한 동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의사로부터 갑상선 이상이라는 치명적인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다리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체력이 극도로 약해져서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웠고 혼자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무서웠다. 삶의 단순한 기쁨인 걷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었던 걷기가 내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나는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에 홀로 떨어져 버린 것 같았다. 남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작인 걷기가 내게는 하나의 희망,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다. 친구나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걸음을 옮겨 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나는 무엇보다도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채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가. 내 나이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처음부터 배워야 하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부분적인 기능 장애를 겪고 있던 나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동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언젠가는 건강을 되찾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게는 조언과 신뢰를 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었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가 있었다. 그 덕택에 나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 없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신력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 가지, 인내심을 빼놓을 수 없다.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었지만 의사는 내게 심리적, 신체적 효과가 있는 걷기를 처방해 주었다. 걷기는 내게 저항력을 키워주었고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가장 힘겹던 순간에도 나는 걷기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무장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기를 쓰는 병마와 끈질긴 싸움을 계속했다.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걷는 능력을 회복하면서부터 나는 정상인의 활력과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 이제 걷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걷기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아주 간단한 동작에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온몸의 힘을 모아야 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다. 땅을 딛고선 두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채 몇 걸음도 옮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곤 했다. 끈질긴 피로와 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는 투지로 불타고 있었다. 여름 휴가가 찾아오자 내가 회복되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려준 소중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산속에서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을 가진 뒤부터 나는 시간만 나면 산속 아름다운 산책길을 찾았다. 나는 점차 산에서 지내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집 근처에 있는 벚지나무 그늘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산 정상의 절경을 감상했다. 저녁에는 오랫동안 노을을 바라보며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을 가슴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처럼 자연은 언제나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나는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먼 곳까지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모험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무척 힘든 때도 있었지만 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꼭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몇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내면 깊은 곳에 무한한 잠재력이 잠자고 있음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공간적으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던 세상이 걷기를 통해 점차 넓어져 갔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자 나는 더 큰 모험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건강한 사람이 보기엔 한심할 정도로 느린 걸음이었지만 내게 걷기는 큰 위험이 따르는 모험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식에 들떠있던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을 갖기에 이르렀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몸은 여전히 남에게 의지해야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불안과 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내게 독서는 머리와 정신과 마음으로 하는 산책이었다. 원시인들의 직립보행과 인류의 발상지인 아프리카로부터의 이동, 걷기에 관련된 아름다운 모험담, 어린 아기의 첫 발걸음 등 책에 수록된 다채로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걷기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책에는 오솔길, 산책길, 샛길을 거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사유가 담겨 있었다. 플로베르, 소로 등이 말하는 아름다운 산책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나는 그들 외에도 자크 라카리에르의 길을 걸으며나 스티븐슨의 세벤에서 당나귀와의 여행을 읽었고 그 책들은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처럼 그를 통한 수백 킬로미터의 산책은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접했던 세네카의 한 문장은 내게 뜻하지 않았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을 가장 좋아했지만 여러 책을 읽으면서부터 도시의 산책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파리, 로마, 뉴욕, 베니스와 같은 예술적인 도시를 상상 속에서 산책하면서 색다른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여름 휴가가 끝나자 나는 산에서 내려와 파리로 돌아왔다. 도시 생활이란 늘 바쁘고 혼란스러워서 산에서 익혔던 신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향한 그리움을 절실하게 느끼던 나는 세계 각국의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는 카탈로그를 보자 멀리 떠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사로잡혀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경사가 아주 완만한 길조차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내 몸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었지만 나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가벼운 산책에 만족해야 했다. 자연 속에서 몇 시간을 홀로 걷는다는 것은 여전히 꿈 같은 일이었다. 나는 긴 산책을 떠나는 상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갔다. 체력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다. 갑상선 기능도 다소 안정을 찾았고 몸의 상태도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견디기 힘들었던 증상들도 꾸준한 노력 덕분에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피로감도 조금 오래 걸었을 때만 찾아오는 정도였다. 다리가 꺾이는 것 같은 느낌, 현기증, 그리고 이유 없는 두려움도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회복을 위한 2단계 시도를 감행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남의 도움 없이 혼자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동네에서건 야외에서건 항상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짧은 거리는 혼자 걷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누군가가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재활에 대한 열망에 몸이 달았지만 나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했다. 집에서 가까운 동네는 수없이 돌아다녀서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다. 산책을 하기엔 너무 짧은 거리여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단조로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도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점차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좁은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2000걸음을 걸었다던 비뽕의 실화를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다. 그래도 가끔씩 야외에 나가서 나무나 덤불 같은 것을 목표로 삼아놓고 그곳까지 걸어가면 무언가 큰 일을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을 느꼈다.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하자 배와 다리를 억누르던 둔한 통증이 사라졌고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서서히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 후 나는 드디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걷는데 성공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폭설이 내려서 도로 사정이 나빴기에 택시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그 친구는 기꺼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집에서 정류장까지는 적어도 2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나는 과감하게 눈길을 걷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한 오솔길에서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걷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경치는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회색빛 눈길만 바라보고 걸어야 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나는 정류장에 도착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긴 거리를 혼자 걸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몸이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했고 이 모험을 거기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주기로 작정했다.
도서관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던 것이다. 맞은편에는 여기저기 웅덩이가 패여있는 좁고 긴 길이 나 있었다. 도서관까지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큰 걱정이었다. 나는 곧바로 15분 정도를 걸었다. 몇 그루 나무가 서 있는 인적 드문 작은 광장에 다다르자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걸어온 거리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속 걸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갑자기 아랫배가 당겨왔다.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을지 주변을 살피면서 계속 걸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도서관 창문이 보였다. 몸에는 아무런 증세도 없었다. 나는 예상보다 빨리 도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감격에 목이 메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땅을 딛고 서 있는 두 발과 그때까지 걸어온 거리를 바라보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토록 먼 거리를 걸어오다니. 나는 감히 완쾌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느 맑고 추운 월요일, 나는 파리의 룩셈부르크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선수처럼 벅찬 감격에 가슴이 메어왔다. 전에 그랬듯이 피로에 지쳐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힘에 스스로 놀라서 나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중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이 바로 순례자의 고백과 같은 이 책을 쓰겠다는 것이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무렵 산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전가를 받았다. 나는 끔찍한 상실감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몸은 점차 나아가고 있었다.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긴 거리라도 불편함이나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내게 걷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준 사람이었다. 내면의 산책은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세상을 직시하도록 해주었고 사고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친구는 내게 늘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을 선물로 남겨주고 떠났던 것이다. 훗날 프로방스 지방에서 나는 정말 오랫동안 나만의 산책을 즐겼다. 갈매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길을 걸으면서 나는 친구가 줄곧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걸으면 걸을수록 나는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낀다. 루소는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를 통해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본연의 내 모습을 되찾았던 적은 없었다. 감히 말하건대 오로지 내 발로 직접 걸었던 여행을 통해서만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요즘도 나는 그곳에 서기만 하면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던 그 푸른 풀밭과 오솔길이 그립다. 걷기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긴 산책 뒤에 피로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걷기는 에너지를 적당히 소모하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며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준다. 나는 걷기가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나보다 먼저 걷기를 실천한 사람들 덕분에 나 역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 내겐 꼭 가보고 싶은 멋진 길들이 있다.
나는 걷기를 통해서 내가 호기심을 느끼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걷기는 내게 새로운 삶,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었다. 걷기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열어주어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라.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바삐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주치는 사람과 사물에서 영감을 얻으며 혼자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걷기를 다시 배우면서 나는 걷는다는 것이 어떤 순간에 절실히 필요하고 언제 효과를 나타내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결코 이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꼼짝도 하기 싫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던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주저없이 산책길에 나선다. 오늘날 걷기는 가장 대중화된 운동 가운데 하나이다.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늘고 산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환경에 대한 의식도 산책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일과 소음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몸이 어디까지 적응하고 어디서부터 저항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선조들이 우리 몸 안에 심어놓은 잠재력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단순한 얘기이지만 결국 이 단순한 법칙이 건강과 질병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몸과 정신에 유익하고 게다가 공짜 처방인 걷기를 외면하고 있다. 나는 걷기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내 체험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 책은 내가 받은 커다란 축복, 즉 걷기에 관한 증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걷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지금 이 시간에도 걷기를 계속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다. 내가 걷기를 통해 발견한 기쁨과 열정을 독자들도 함께 나누기를.